가장 중요한 핫 이슈는 바로 FOMC 회의. 이 FOMC 회의가 상대적으로 더 비둘기파적인 옷을 입었다는 거, 이거 하나가 바로 가장 키포인트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두 개가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요새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죠? 뭐 저희 방송도 이렇게 보신 다음에 나중에 또 유튜브로 다시 검색해서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하나 좀 보면서도 헷갈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거기 많은 유튜버들이 방송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리 인하, 이건 죽장에 긍정적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무슨 소리야? 금리 인하, 이것은 부정적이야. 이 두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누구 얘기가 맞는지 저 나름대로 의견을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괜찮다 그러시다면은 여러분이 그걸 이용해서 투자 수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그러면 금리 인하, 도대체 이 금리 인하는 무엇인가, 이 본질적인 문제부터 알아야 우리가 매매 전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상반기에 오는 그 장, 다행히 이번에 6월 달에 발해 방향이 위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뭐라 하냐면 다행이다라는 말씀 참 많이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난 5월 달에 주가가 너무나 폭락을 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패닉에 들어가고, 또 작년 10월 달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6월 달 장세는 지난 5월 달과는 다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앞에 내용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절대 매도 구간, 이게 탈출 가능한가? 이게 아마 타이틀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대로 절대 매도 구간이 벗어난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다행히 이번 달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해서 또 많은 전문가들도 소위 어떤 사람은 좋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만 얘기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혼란을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미국은 S&P 500이 신고가를 뚫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 가고 있는가? 사실 제가 항상 이렇게 올 때요, 제가 어떤 타이틀을 정하고 방송국에 오지는 않습니다. 거의 뭐 한 10번 정도를 제가 방송한다면 한 두세 번 정도는 이거 무조건 해야지 라고 하지만 나머지는 여기 와서 결정을 합니다. 뭘 보고 결정하냐면, 우리 바깥에 작가분 계시거든요. 일반 투자자분의 또 대표적인 것이 작가님이기 때문에 우리 작가님한테 작가님 지금 뭐가 궁금하세요? 라고 물어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올 때마다 벌써 저랑 같이 20년 이상 동고동락을 같이 한 우리 담당 팀장이 있습니다. 김 팀장이 있는데 항상 제가 물어봐요. 지금 투자자들은 뭐가 궁금할까? 왜냐하면 제가 바라보는 시선과 그냥 일반 투자자들이 궁금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거든요. 오늘 근데 우리 담당 팀장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근데 왜 우리나라는 못 갑니까? 이걸 가장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타이틀을 맞춰서 저의 어떤 기억에 참고 있는 걸 갖다가 꺼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금리 인하는 어떤 개념이냐면, 금리 인하 그러면 딱 여러분이 생각에 돈가치를, 금리 그러면 무조건 돈가치를 등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리, 돈가치예요. 그러면 금리 인하, 돈가치 떨어뜨린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이 있죠. 환율. 환율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시잖아요. 그래프를 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환율 그러면 우리가 딱 어떻게 생각하면 환율은 우리가 달러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환율 그러면 이거는 달러 가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최근 환율이 막 올라가서 1,200원대를 가까이 갔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냐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지금 환율이 순간적으로 1,160원대로 확 빠졌잖아요. 그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졌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즉 환율이 막 올라가서 1,200원대 가까이 갔다. 달러가 강하네. 우리나라 돈가치는 약했구나.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돈가치가 약하면 우리나라 주식을 구태여 달러를 바꿔서 살 필요가 없겠구나.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금리 그러면 금리는 돈가치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저는 저 나름대로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번에 하는 총재께서 이주열 총재께서 말씀하신 게 저는 나름대로는 참 좋은 타이밍에 말씀을 하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시각과는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자, 이게 왜 그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그러면요, 이건 서두에서 했지만 돈가치를 떨어뜨린 일이에요. 그러면 환율이 1,200원대를 향해서 갔을 때
모두 다 아우성이었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때리고 돈가치가 떨어지니까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때리고 우리나라 주식을 사지 않고 또 만약에 환율이 1,200원대를 뚫어버리면 야 이거 그러면 국내 들어왔는 외국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해서 1,200원대가 굉장히 그 뭐랄까요 하나의 중요한 마지노선처럼 느껴졌던 부분들이 바로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라는 얘기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 글로벌화돼 있어요. 이미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금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EU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온통 다 금리 인하, 더군다나 우리 한은도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 그러면 돈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이주열 총재께서 금리 인하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면 돈가치가 떨어지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환율이 어느 정도 미국 달러하고 우리나라 돈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가 이게 만약에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데 우리만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가 만약에 나왔다면 이 환율은 순간적이라도 아마 1,200원대를 뚫고 올라갔을 겁니다. 물론 이게 우리나라 돈가치라는 것이 위안화하고 동조화율이 거의 95에서 한 100% 정도가 싱크로율이 똑같기 때문에 중국의 위안화 환율을 봐야 되겠지만 만약 우리가 금리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우리나라 돈가치를 원화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1,200원대를 뚫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도 금리 인하한다고 그러고 우리도 금리 인하한다고 그러면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셨죠? 순간적으로 밑으로 급락을 이건 왜 그럴까요? 이건 다분히 어떤 것들이 그 밑그림에 숨어 있냐면 우리는 금리를 인하하더라도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또 현 정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를 비롯해서 금리를 내려봤자 한 번 정도 내린다고 생각하지 뭐 2번, 3번 내린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의 달러를 보십시오. 이 앞에 3월 달에 FOMC 회의에서 나왔을 때 점도표는 분기마다 그 향후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표시를 합니다. 연준 위원들이. 그러면 3월 달에 표시하고 이번에 6월 달에 표시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넥스트는 9월 달에 표시를 합니다. 물론 이때도 뭐 점도표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지난 3월과 이번에 6월 달에 점도표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마 시장에 종사하는 웬만한 분들은 굉장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3월 달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의 점도표가 금리 동결이거나 금리 동결보다 위로 가 있었어요. 그러면 미국은 금리를 내리지 않거나 동결하거나 아니면 올린 쪽이었었죠. 여기다 대고 한은에서 아무리 우리가 경기 나쁘다 뭐 어쩌다 하더라도 금리를 함부로 내린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일부에서는 뭐 한은에 대해서 뭐 비난의 목소리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거는 저는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여기가 동결한다는데 우리가 혼자서 금리를 밑으로 내린다? 이건 환율의 문제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만약에 환율이 1,200원 뚫리면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점도표를 딱 보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0.5씩 변화하는 건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점도표상에서 나타났어도 거의 다가 동결의 분위기였으면은 보통 한 번 내려간다는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15명이 표시를 했는데 그중에 가반수 이상이 그러니까 7명은 예전처럼 뭐 예를 들어서 쉽게 해서 동결 위쪽이라면 가반수 이상이 8명이 밑에를 찍었어요. 근데 더욱더 놀라웠던 것은 밑에를 찍었을 때 한 번의 인하가 아니라 한 명만 한 번에 인하고 2명은 2번 정도를 더 내릴 수 있다 점도표를 찍었다. 그럼 이거 뭐냐면 미국이 금리를 0.5%포인트를 갖다가 내린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은 내리는 게 한 번이 아니라 2번 정도도 가능하다? 근데 우리는 한 번밖에 가능하죠. 그러면 아까 제가 금리 인하를 이해할 때 가장 편한 것은 돈가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가치는 쉽게 하면 0.25만큼 떨어진다라는 가정인데 달러 가치는 0.25가 아니라 0.25가 2번 0.5까지 떨어진다? 그럼 환율이 밑으로 훅 빠질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물론 다른 변수들도 있습니다. 뭐 위안화라든지 다른 변수가 있는데 이것만 갖고 해석할 때 그렇습니다. 물론 환율은 계속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움직였던 밴드가 과거에 이 앞에 올라갈 때 상단이 1,150원이었어요. 1,150원, 1,140원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이렇게 하다가 여기를 뚫었거든요. 그러면 과거의 저항을 뚫고 올라가면 다시 환율이 내렸을 때 여기 그냥 깨고 내려가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다시 밑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1,150원대
좀 더 만약에 찍는다 하더라도 1140원대에서는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하면서 계속 시수 양상을 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금리 인하가 이제 무엇인지는 알았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금리 인하의 두 얼굴, 즉 금리 인하가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금리 인하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먼저 판결문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거는요, 예전에 유행했던 그 개그맨들이 얘기하는 그 유행어 있잖아요. 이 얘기를 딱 합니다. 금리 인하, 소장님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잘 드세요. 그때그때 달라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걸 구별 없이 막 쓰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도. 그럼 도대체 그때그때 다르다는 게 무슨 얘기냐? 그럼 도대체 금리 인하는 언제 하는지 그 본질적인 걸 먼저 내가 해석을 해야 돼요. 금리 인하는 언제 하는 거냐면요. 당연히 경기가 확장기에 있다가 경기가 정점을 찍고 경기가 수축기로 내려갈 때 어차피 경기는 사이클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정점을 찍고 계속 고점을 찍고 바닥으로 내려갈 때 금리 인하래요. 근데 금리 인하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확장기에 있다가 경기 수축기에 들어왔다고 무조건 거기다 하고 금리 인하하지 않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는 언제 하느냐? 금리 인하는 경기가 확장기에서 수축기로 바뀌었을 때, 즉 경기가 나쁠 때 언제 하는 거냐면 잠재 성장률을 밑돌았을 때. 잠재 성장률은 무슨 인지 아시죠? 그래서 뭐 인플레라든지 이런 부작용을 동반하지 않고 모든 그날의 모든 활용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인원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토지라든지 모든 거를 투여해서 최대한 올릴 수 있는, 우리 너 잠재력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이에요. 그러면 경기가 확장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딱 여기까지만 경기가 좋아지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항상 모든 것은 버블과 역버블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경기가 좋아질 때 원래 그 나라가 올릴 수 있는 그 잠재 성장률 거기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잠재 성장률보다도 더 성장을 해요. 일종의 버블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 경기가 이 잠재 성장률보다 위에 있을 때 얘가 이렇게 꺾이면 여기다 놓고선 금리는 하지 않습니다. 금리는 언제 하는 거냐면 경기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경기가 꺾어져서 이 잠재 성장률을 밑돈다고 판단됐을 때 그때부터 금리 인하를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죠? 자, 그럼 이제 하나 결정 한번 내릴게요. 일단 첫 번째, 소장님 유튜브에서 보면 금리 인하가 이게 좋은 거냐? 이거 해도 주가가 빠질 거다. 또 일부에서는 좋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정답입니까? 보세요. 처음에 금리 인하는요, 경기가 확장기에 있다가 경기가 수축기에 들어간 다음에 그 수축기에 들어간 다음에 잠재 성장률을 밑돌 때 처음에 금리 인하하는 거는 금리를 내리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미 얘는 주가 흐름상 소위 얘기하는 역실적 장에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서 이미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세수대의 물이 하나는 경기라는 물이 있고 하나는 금리라는 물이 있는데 경기 안 좋으니까 얘가 이 물이 더운 물로 작용하다가 이미 찬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잠재 성장률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쉽게 하면 물이 차가운 정도가 아니라 얼음물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음물이니까 지금 주가라는 것이 굉장히 차가운 거죠. 그러면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다가 더운 물을 붓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붓는 물은 언발에 오줌 넣기예요. 이미 꽁꽁 얼러가는 물을 그냥 조금만 금리라는 물을 갖다가 더 따뜻한 물을 이렇게 덮였다고 그래서 이게 녹지 않죠. 금리 자체만 하나만 놓고 보면요, 금리는 무조건 플러스적인 요인이에요. 다만 금리를 내려도 주가가 빠지는 거는 금리가 내려서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경기가 안 좋은 그 찬불의 효과가 이 두 개의 물에, 그러니까 온도계를 손을 딱 담갔을 때 물이 따뜻하니 안 따뜻하니는 이게 같은 여기 한 세수대가 같이 담겨 있어요. 경기가 차가우니까 금리를 낮추는 더운 물을 부어봤자 이게 아직까지는 물의 온도는 차가우니까 금리를 내려도 주가가 빠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근데 금리를 내려서 빠지는 게 아니라 역실적 장세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요걸 참조하시려면 우라카미 구미의 사계절 법칙을 잠깐 공부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게 경기가 안 좋은 것이 계속 이걸 좌우하면서 더욱더 내려가고 앞으로도 더 내려가고 싶으니까 금리를 내려봤자 주가는 안 중요하죠. 그래서 금리 했을 때 주가가 빠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바로 요 국면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때 달라요 라고 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제 막 잠재 성장률을 밑돌아서 이제 경기라는 물이 그냥 차가운 정도가 아니라 꽁꽁 얼어붙는 정도의 경기로 들어갔을 때 거기다 금리를 내려봤자 효과가 없으니까 금리를 내리면 꼭 주가가 빠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런 착각이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경기가
나빠지고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중앙은행에서는 정부하고 중앙은행에서는 이게 가만 놔두면 안 되니까 결국 금리를 계속해서 내려요. 금리를 내리면 왜 이게 좋으냐면 금리를 내리면 기업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내가 저 정도의 내가 이자돈을 낸다면 내가 저걸 싼 이자에 빌려서 내가 설비 투자를 해서 금리 낮추는 이유가 그러면 기업체에서 내가 저 돈을 빌려다가 설비 투자를 하고 설비 투자하면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면 사람도 뽑고 그러면 수입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경기는 당연히 좋아지는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 2008년도 리먼 사태를 생각해 보세요. 그 리먼 사태가 터졌을 때 가장 먼저 취하는 조치는 뭐였나요? 금리 인하예요. 그 전에 빅쇼트 영화의 그 브래드 피트가 나왔던 빅쇼트의 그 스토리를 보더라도요. 이제 미국이 2007년도 말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터지잖아요. 그럼 미국 금리가 얼마였었냐? 5.25였어요. 이 5.25가 내려서 제로금리까지 보세요. 계속해서 내리죠. 왜? 하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게 이 여파, 경기 여파나 이 글로벌 이 시장의 여파가 계속되면서 금리라는 더운 물을 부어도 너무나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녹지 않다가 어떻게 됩니까? 맨 끝에 제로금리.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팔팔 끓는 가마솥의 물, 즉 얌전하는 물을 확 부어버리니까 이게 얼음이 녹아갖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즉 처음에 금리 인하는 주가가 빠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느 국면을 보고 하는 거냐? 경기가 이제 막 이 밑에 잠재 성장을 밑돌면서 이때 주전자 몇 개를 뽑았자 이건 내려간 건 착각하지만 금리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그거는 주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가라는 걸 판단할 때 이 금리를 낼 때 그 시츄에이션이 상황이 경기가 이제 막 나빠지기 시작하고 더욱더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 것처럼 착각한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국면이냐? 경기가 아주 안 좋고 맨 마지막에는 어느 정도 바닥점을 지나가려는 그 무렵에는 이제 금리를 내리고 미국을 생각하면 됩니다. 5.5에서 내려갖고 초저금리 상태에 들어갔을 때 또 여러분들 미국이 9.11 테러가 터질 때 기억나시죠? 2011년도에 9.11 테러가 터진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그린스퍼 의장 때 금리를 1%대로 확 낮춰버리죠. 모든 것은 항상 어느 나라든 하나 더 있네요. 일본 같은 경우가 1985년도에 프라자 회담 이후에 이거 잘못하면 이제 일본 경제 큰일 나겠다 싶어갖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일본의 주가는 85년부터 90년까지 어마어마하게 부동산 버블 그다음에 주식법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잖아. 부동산 가격이 4배부터 10배, 주식장도 한 4배, 5배 올라갔단 말이죠. 이게 왜요? 항상 금리나 돈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면 뭐가 올라갈까요? 상대적으로 상품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시소예요. 돈가치를 떨어뜨려 버리니까 상대로 상품 가격, 즉 자산 가치, 부동산 가격, 주식 가격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이 기본적인 걸 모르고 하면 자꾸만 들어도 헷갈리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는 결과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주장이 무조건 긍정적이에요. 금리를 내려서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건 금리를 내려서 떨어진 게 아니라 금리 인하 이 더운 물을 붓는 양이 경기가 나빠지는 그 양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더 하고 싶지만 벌써 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정말 이런 거 하는 거 굉장히 좋은데 왜냐하면 항상 저는 주식에 성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빅픽처가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빅픽처를 보고 우리가 어린아이들 문고에 가면은 왜 그거 맞추는 거 뭐죠? 박양 그거 맞추는 거 뭐라죠? 이렇게 쪼가리 이렇게 탁 쏟아놓고 하나씩 이렇게 퍼즐이요. 퍼즐이요. 그 퍼즐 할 때도요. 이게 뭘 맞추는지 모르고 확 불어오는 상태에서 아이한테 야 이거 퍼즐 맞춰 그러면 얘가 픽픽처가 없잖아. 이게 도대체 코끼리의 그림인지 아니면 무슨 어떤 성의 그림인지 모르잖아. 아니면 알라딘의 그림인지. 근데 내가 먼저 이걸 뜯기 전에 이게 알라딘이구나. 그럼 이 머릿속에 빅픽처가 알라딘이 있는 겁니다. 확 쏟았어요. 그럼 쏜 다음에 디테일로 알라딘 그림 맞춰가는 겁니다. 항상 빅픽처는요. 내가 주시장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그래도 덜 깨지려면 항상 경제를 알아야 되고 그 경제의 모든 문제와 국제정책에 연결됐으니까 이걸 자꾸만 끊임없이 해야 돼요. 저는 지금도 꾸준히 1시간씩 2시간씩 매일매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저게 참 문제인데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요. 코스피가 2125였습니다. 여기다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이걸 들어가야 여러분들 확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제기랄, 점점점. 미국은 저 고점을 뚫는다고 난리인데 우리는 2600에서 2000을 찍은 다음에
그나마 3분의 갔던 것이 2200인데 왜 대기를 우리는 여기 2125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미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가 잘 사는, 우리가 굉장히 부유해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뭐가 잘 돼야 될까요? 우리는 모든 경제 구조가 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나요? 정답 나오셨죠? 수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죠. 우리나라의 그래프를 보면 환율 그래프와 반비례가 돼 있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상승의 그 곡선 궤도를 보면 수출량이 증가했을 때 같이 올라가더라. 동행하더라. 그런데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돌고 있다고 그랬죠. 이미 1945년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1년 전에 1944년도에 브레튼 우즈 협약에서 달러를 기축통화를 삼았어요. 커런시가 필요한 이유는, 화폐가 필요한 이유는 무역 때문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전에 보호무역으로 가다가 44년 브레튼 우즈 협약 이후에 전 세계는 어떤 무역으로 들어갔습니까? 자유무역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미국이 자유무역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장 큰 양대 산막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소 냉전 시대, 이데올로기적인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소련과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기네 시장을 활짝 개방해갖고 아고를 많이 만들 필요가 있었고 구소련을 둘러쌀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근데 지금 미국과 소련이 지금 현재 이데올로기 전쟁하나요? 이미 사실은 구소련, 러시아는 바깥으로 우리나라보다도 GDP가 작은 나라랑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소위 그러면 지금 중국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의 싸움은요,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패권 전쟁, 무역 전쟁이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이런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문명의 충돌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그거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고 저도 시간 되면 한번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내가 소련과 맞붙어서 공산주의가 좋아 민주주의가 좋아 싸울 때는 이건 군사적인 충돌이고 군사적인 전쟁이니까 내 아군이 많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문을 활짝 열고 자기네 시장을 활짝 열고 니들 와서 다 장사해. 그래서 혜택을 본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 있었고 우리도 바로 거기 혜택자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점점 빗장을 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트럼프가 아닌 대통령이 다른 사람 바뀐다고 해서 그러면 미국이 다시 자유무역으로 돌아가느냐? 만약에 민주당이 대통령이 된다면 자유무역으로 돌아가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 주가가 제대로 못 가는, 우리가 제대로 못 가는 이유가 왜 미국은 저렇게 갈까요? 그동안에 다른 나라들한테 일종의 양보했던 그 이익을 미국이 자기가 다시 거두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미국하십시오 그런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요, 이런 거 있죠. 왜? 남의 뭐 행복이 나한테 뭐고 남의 불행이 뭐라고요? 미국이 셰일가스, 셰일 오일을 찾아낸 게 다른 나라들한테는 불행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도 외부에서 에너지를 자급자족이 안 돼서 석유를 들어와야 되는 그런 시대에는 미국은 전 세계의 경찰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절대 중동이 시끄러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중동이 시끄러우면 유가가 급등을 주고 그러면 당장 미국의 경제가 타격을 받는데 어떻게 시끄럽게 하겠습니까? 무조건 시끄러우면 무조건 미국이 달려가서 119처럼 달려가고 니들 왜 그래? 조용히 못해? 그러면 전 세계가 조용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 혜택 속에서 알게 모르게 살았던 거고 우리나라 주한미군, 주일미군 아니면 유럽의 미군들 다 나가 있는 그 이유들도 크게 보면은 소련과 경쟁하기 위한 것이 하나가 있고 항해의 자유. 이 안전하게 그 수송로 전 세계 물동량의 70%가 해상을 통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항행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 전 세계는 조용해야 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미국이 셰일 오일이 터져버렸어요. 그럼 미국은 뭐냐면 그냥 미국은 멕시코 장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미국 전체에다가 장벽을 둘러쓰고 아무도 미국에다 뭘 안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셰일 오일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 다른 나라한테는 이게 불행스러운 일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중동의 이스라엘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에다 국기를 꽂고 싸우든 안 싸우든 상관없이 지금 저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결론, 왜 미국과 동행하지 못할까? 저건 아쉽게도 동행하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동행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뀌기 전까지는. 왜 동행하지 못하느냐? 이제 미국은 자국의 이익만을 챙겨도 되는 이데올로기 전쟁할 필요도 없고 더군다나 이 자급자족이 되는 3대 패권을 다 쥐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높이는 다소 좀 낮춰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뭐 지금 시간도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12시에 2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결론, 금리 인하의 두 얼굴,
금리 인하 일단 주시하면 무조건 긍정적이에요. 다만 이게 효과가 나오느냐 안 나오냐는 것은 이게 경기가 거의 바닥점을 지나가고 있다면 이거 효과가 확 나오는 거고요.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여전히 침체 늪으로 빠진다고 하면 금리 인하 효과는 작게 나타난다.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미국과 우리나라 증시는 동행하기는 좀 어렵다. 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도 미국이 올라가고 우리도 어쨌든 돈을 푼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우리도 하반기에 그래도 빅마켓 정도를 완전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불마켓 정도는 아니어도 빅마켓을 일 정도는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